자, 증여세 이제 들어볼게요. 증여세가 양이 훨씬 많은데 이거는 사실은 2차에서도 증여세 쪽을 물어보면은 2차 준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2차생 특히 유해생들도 안 풀어요. 유해생들도 이게 나오면은 10점짜리로 나오거든요. 10점짜리로 나오는데 상속세 쪽으로 하면은 그나마 좀 푸는데 증여세 쪽으로 하는데 좀 쉽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나올 때는 하는데 증여세 쪽은 어렵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2차생들도 증여세 쪽에서 좀 어렵게 나오면 안 풀어버려요. 걔는. 왜냐면 그때는 속이 편해. 나만 안 푸는 게 아니거든. 다 어차피 안 푸는 거니까 이제 그때는 100점 만점이 아니라 90점 만점짜리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풀어버리는 거죠. 증여세 쪽에서 어렵게 나오면 다 그렇게 하는데 특히 1차에서 계산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는 없죠. 1차에서 계산 문제 나오면 쉽게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공부를 해야지 쉬운 거죠. 이게 양이 많거든요. 310페이지 보시면 일단 증여세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가는데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취득과세형이기 때문에 증여자가 아니라 수중자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거니까 수중자 쪽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아까 했었죠. 수중자 받는 쪽, 수중자 쪽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증여라고 하는 거는 이게 민법에서 말하는 증여는 그냥 말 그대로 민법상으로는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만 증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법에서의 증여는 완전 포괄주의예요. 완전 포괄주의. 내가 재산을 공짜로 주는 거 당연히 증여죠. 근데 무상으로 공짜로 자산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들 있죠.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모든 행위를 증여로 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타인의 재산가액이 증가가 되면 그러면 그걸 다 증여로 봐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자 이거도 그냥 가져라고 하는 것만 증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증세법에서 말하는 증여의 개념은 우리가 민법에서 말하는 그냥 무상으로 자산을 공짜로 수여하는 그런 민법상의 증여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개념 좀 보시면 되고요. 또 증여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수중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의 물건, 권리, 이익을 포함한다. 그래서 뭐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모든 권리, 그리고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그 세 가지를 전부 다 합한 금액을 증여재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중자란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거주자, 비거주자가 되는데 비영리 법인이 포함되는 거죠. 비영리 내고법인과 비영리 외고법인 포함되는 거고 수중자에 누구는 들어갈 수 없다? 영리법인은 들어갈 수 없다. 영리법인이 들어가면 안 돼. 왜냐하면 영리법인은 무슨 세를 내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수중자에는 영리법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뭐 특수관계인은 뭐 다 알고 있는 특수관계인은 특수관계 있는 자를 말하는 거고 증여세 과세 대상자는 그래서 1번에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뿐만이 아니라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고가 양도하거나 저가로 양수했을 때 고가 양도 저가 양수 했을 때에도 증여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3번 또 특이해. 3번에 재산 취득한 다음에 재산 취득한 후에 해당 자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가치가 증가한 것도 증여로 보겠다는 거예요. 재산을 취득한 다음에 아빠가 뭐를 해가지고 아들이 재산을 취득했는데 아버지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아들이 주식을 샀는데 비상장 주식을 취득했는데 근데 아버지가 그 비상장 회사의 뭐 대표이사거나 뭐 아니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비상장 회사가 조만간에 상장을 한다 또는 합병을 한다. 뭐 이런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정보, 내부 정보를 아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미리 그 정보가 정보가 이제 다 공유되기 전에 미리 딱 주식 자산을 샀는데 가치가 확 올라간 거죠. 그러면 이거 사실 아버지가 준 건 아니잖아. 이거 한 건 아닌데 미리 그런 내용을 알고서 자산을 미리 샀다는 거죠. 자산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가치가 증가한 거는 누가 딱 증여했다고 보긴 뭐하지만 이것도 완전 포괄주기 때문에 그 증가된 그 금액을 증여로 봐서 증여세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재산 취득 후에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도 증여로 본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게 상증세법에서의 증여는 완전 포괄주의구나. 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증여가 되는 거구나. 실제로 누구한테서 받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건 받은 건 아니죠.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서 취득하고 가치가 증가했다면 가치 증가된 부분도 증여로 본다는 겁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변칙적인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되는 경우. 밑에 쫙 나오죠? 점점점점 쭉 나오는 건데. 그죠? 그런 이익의 증여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재산 또는 이익,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거기 뭐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위에 있는 거가 그 밑에 다시 또 있어요. 저가양수, 고가양도 있죠? 그거는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저가양수, 고가양도. 그 다음에 부동산 무상사용, 거기. 그런 말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 합병, 증자, 감자 나오는 거 있죠? 그게 우리가 이제 법인세에서 공부했던 불공정 자본거래에서 불공정 합병, 불공정 증자, 불공정 감자 있죠? 그거랑 내용이 똑같아요. 그건 따로 안 볼 거고, 그 밑에서 세 번째 초과 배당이 이번에 개정됐는데 이건 개정세법 특강 그냥 봤던 거 있잖아요. 그걸로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냥 특강 때 얘기했던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고, 맨 마지막 밑에 금전 무상대출 있죠? 그것도 간단하게는 볼 거예요. 금전 무상대출. 넘겨보시면 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딱 몇 가지만 거기서 좀 보겠습니다. 그럼 변칙적인 그런 방법은 몇 가지만 볼 거고,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증여 추정이 나와요. 증여 추정이라는 게 나오고, 5번에 증여 추정이 나오고, 6번은 뭐 유사한 거니까 넘어가시면 되고, 가로 2번에 증여 의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증여 추정과 증여 의제는 지금 미리 정리를 하게 뒤에 나오거든요. 뒤에를 보면서 미리 정리를 할게요. 증여 추정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하면은 뒤에 쭉 넘겨보시면 329페이지에 증여 추정이 나옵니다. 증여 추정. 증여 추정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배우자 등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할 때는 배우자 등이라고 해요. 배우자하고 직계 존비속.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한테 내가 갖고 있었던 아파트를 판 거야. 요즘에 난리 아니죠. 요즘 그 다주택자들 워낙에 지금 그 제재를 막 가니까 아들한테 증여하고 뭐 장난 아닙니다. 근데 증여라고 하는 거는 세율이 50%인데 증여는 양도랑 다르게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말 그대로 양도 차익이 소득 아닙니까? 소득에다가 세율이 곱해지는 거고, 증여는 그냥 전체 시가에다가 증여세 세율이 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양도소득세하고 증여세 중에서는 증여세 세부담이 더 큰 게 맞아요. 증여세 부담이 더 큰 게 원래 일반적으로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내가 사실은 지금 이거를 배우자나 아들한테 지금 사실 증여하려고 그러는데, 증여세가 워낙 세다 보니까, 그러니까, 야, 그냥 우리끼리 사고 판 걸로 하자. 이렇게.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한테 양도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는 양도하는 것보다 증여세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도했어? 너 거짓말 하지 마. 너 증여한 거지? 라고 추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증여 추정의 첫 번째는 배우자 등한테 양도한 거예요.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시의 증여 추정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자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한테 양도한 거예요. 사고 팔았대. 그럼 뭐 돈은 사실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사고 팔았대. 거짓말 하지 말래요. 양도했다면 뭘로 추정하겠다? 추정하겠다는 거니까 진짜 사고 팔았다는 거 입증하면 되죠? 진짜 사고 팔았다고 입증하면 됩니다. 근데 입증이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입증을 하지 못하면 증여세 내야 되는 거예요. 증여세. 이 얘기는 뭐가 더 세금이 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양도소득세보다? 증여세가 더 세기 때문인데, 혹시 이번에 이 주택 관련해 가지고는 세법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70%로 과세가 되는 경우도 막 있고 그렇거든요. 70% 막 60%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하면은
기본세율의 30%까지 더 업이 돼요. 6월 1일부터 팔면. 그리고 기본세율 아시잖아요. 우리 6에서 지금 10억 초과까지 해가지고 6에서 45%까지 됐는데 30%를 업혀버리니까 36%에서 75%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웬만하면 수도권이 다 조정대상 지역이거든요. 조정대상 지역에서 3주택 이상자들은 이렇게, 2주택 이상자들은 20%, 2주택자들은. 3주택자들은 30%를 업을 해버려요. 엄청나게 세금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전됐어요. 오히려 양도소득세가 더 센 거야. 아무리 소득에다가 세율을 곱한다 할지라도 지금 엄청나게 집값이 올라버렸잖아요. 그 양도 차익에다가 이렇게까지 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오히려 무슨 세가 더 지금 작냐면 증여세가 더 나가서 지금 되게 웃겨요. 지금 이 규정은 양도세보다 증여세가 더 세기 때문에 너 뭐야? 배우자끼리 양도했어? 너 증여야. 근데 더 웃긴 건 지금 그래 저 증여를 해주세요. 지금 요즘에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됐다는 이거는 뭔가 조세 정책이라고 하는 게 개판이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럼 바꾸려면 다 같이 뭔가 딱 조직적으로 탁탁탁 해야 되는데 너무 갑자기 막 주택에 대해서만 이건 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이 모든 틀들이 다 깨졌어요. 오히려 증여로 추정하니까 더 그래요. 증여로 증여세 낼게요. 증여세. 그게 더 싸. 증여세 실제로 지금 서울의 다주택자들은 증여가 더 싸. 증여가 더 싸요. 그래서 지금 그 증여 추정하면은 좋아해요. 자기도 증여세를 내고, 막 문의가 와요. 저기 양도소득세보다 증여세가 더 낮은데, 말이 안 되게 된 거예요, 지금. 낮은데 그냥 증여세로 내면 나중에 추징 안 당할까요? 네, 추징 안 당합니다. 추징 안 당합니다. 그럼 그냥 근데 서로 배우자 하나 직계 좀 그냥 양도하려면은 막 거짓 계약서도 써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근데 세금 더 내.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이 깔끔하게 모으면 되죠, 그냥? 증여. 그러면 오히려 더 세금이 더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규정들이 다 의미 없는 규정들이 다 돼버린 거잖아요. 왜냐면 그것만 바꿔버리니까, 그것만 자꾸 이게. 바꾸려면 전체적인 흐름 하에서 바꿔야던가 그랬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은, 그러니까요. 체계가 없어요, 체계가. 바꾸려면은 다 모든 것들을 다 빠져나올 구멍이 없게 만들던가. 그죠? 그게 아니었다는 거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는 졸속으로 만들었다는 거를 자기 자신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본인들은 아니다 하는데 그게 졸속이다 보니까 바뀌었는데 얼마 있다 또 바뀌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뭔가 자기네들도 하다 보니까 빈틈이 생기니까 또 바뀌고 이것도 또 바뀔지도 몰라요, 나중에. 뭔가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만들거나 아니면 너무 지금 그런 것 저런 거 안 따지고 너무 밀어붙이고 있거나. 그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뭔가 체계적이지 않아요.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제가 그게 잘 됐다 잘못됐다는 걸 떠나가지고 너무 빈틈이 많아요. 그러니까 빈틈이 되게 많아가지고 뭔가가 체계적이진 않은 건 사실이에요. 이거 그냥 증여세 내는 게 더 좋아요. 이거 의미 없는 규정이에요. 이거 의미가 없어요. 또는 이게 증여세가 더 세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참 의미가 없어. 가장 많이 사고 파는 게 뭘까? 가장 많이 주고받는 게 집이거든요. 집이거든요. 이런 건물들 갖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런 건물들은 법인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갖고 있고요. 개인들은 이런 건물들을 가지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주택이거든요. 아파트 매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의미 없는 규정이죠. 아무튼 웃겨요. 그러면 갑이 배우자한테 직접 양도하니까 증여로 추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옛날 규정으로 생각하세요. 증여세가 더 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다. 증여세가 더 세다. 그런 가정을 깔고서 이걸 들으셔야 돼요. 갑이 배우자한테 바로 양도하게 되면 증여로 추정돼가지고 분리해야 하게 되니까 또 머리를 써가지고 갑이 일단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 배우자나 아닌 그러니까 양도를 했는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 사촌형제라든지 이렇게 특수관계에 대해 양도한 다음에 특수관계인한테 갑의 배우자 등한테 양도 다시 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거쳤다가 우회로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렇게 양도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증여로 추정이 안 되겠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배우자가 아니잖아요. 이건 갑의 배우자 등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증여로 추정이 안 되겠죠. 이걸 3년 내 양도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것도 한번 걸려서 간 거지. 이것도 증여로 추정할 거야. 입증해.
그럼 이게 증여로 추정되면은 이렇게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증여로 추정돼 버리면 이때 양도소득세는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다 부과가 취소가 되는 거예요. 뭘 내는 거니까, 뭐를 내는 거니까. 증여로 추정돼가지고 증여세를 내면은 양도소득세 낸 것들이 만약 있었다, 그러면 걔네들은 다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뭘 내야 되는 거니까? 증여세를 내는 거니까. 그래서 양도소득세들은 다 부과 취소가 되고요. 증여세를 냅니다. 증여 추정이 돼가지고 하면. 이거는 기본적인 가정이 증여세가 양도소득세 부담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가정이 깔려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근데 아무리 이렇게 배우자한테 이렇게 양도를 했다 할지라도요, 이렇게 거쳐서 양도하든 이렇게 양도하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점점점점 4개 있죠. 3번에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 절차에 따라서 처분돼가지고 배우자가 그거를 취득했거나 파산 선고로 처분됐거나 또는 공매 아시죠? 국신법의 공매는 자산이 압류돼가지고 압류된 금액이 경매가 되는 걸 공매라고 하는 거잖아요. 공매됐거나 아니면 이게 사고 판 게 주식인데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았거나, 그럼 이 둘만 이렇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시장에 내놨더니 시장에서 산 게 하필이면 배우자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4가지의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증여 추정의 두 번째는 뭐냐면, 아들이 미성년자, 요즘에 엄청 많아요. 지금 장난 아닌데, 미성년자인데, 아세요? 지금 강남의 아파트, 지금 막 50억짜리 아파트를 6살짜리나 5살짜리 애들이 갖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부럽다, 그죠? 그 집이 막, 그런 사람 되게 뭐 부럽다고 해야 되는가 보죠. 아무튼 막 자산이 남아도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부동산을 그 애들 명의로 막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애들 명의로 했는데 애들이 샀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 지금 거기들은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봤을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면은 재산 취득 자금을 증여로 추정하겠다는 거죠. 이거를 증여로 추정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추정하는 거예요. 이제 추정하는 거니까 입증하면 돼요. 자, 알고 보니까 이 5살짜리 애가 건물 지금 100억짜리 산 게 입증이 돼. 입증될 수 있어요. 이게 알고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얘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가 얘한테 500억을 증여한 거야. 그래서 그때 뭘 냈어요? 증여세를 낸 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500억이라는 자산이 있는 거잖아요. 세금 내고 지금 한 350억 남아 있는 거야. 350억이 있는 거지. 그걸로 샀다. 그게 은행에 있었는데 그 돈 은행에서 100억 빠져나와가지고 그럼 입증되는 거죠. 그런 집이면 입증되죠. 그러면 증여 아니죠. 그러면 그럼 취득한 거 맞네. 그렇죠? 그런 거 다 입증하면 돼요. 입증하면 돼. 추정이라는 거니까 입증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얘기한 이런 경우가 아니겠죠. 거의 대부분은 입증을 못 하잖아요. 그럼 증여세 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얘가 A라는 자가 빚이 한 50억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소득이라든지 뭘로 보면 이 50억 쉽게 갚지 못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채무를 다 상환해버린 거야. 그럼 누구한테서 그 돈 받았다는 거죠. 그죠? 채무 상환자금. 채무 상환했다면 그 자금은 입증해. 안 그러면 뭐 한 걸로 추정해 버릴 거야? 그럼 증여받은 걸로 추정할 거야. 네가 벌어들인 게 네 지금 어찌어찌 하다가 사업을 해가지고 망가져가지고 지금 빚이 지금 한 50억 됐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어디 취업해가지고 지금 연봉 지금 한 3천만 원짜리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럼 50억 어떻게 갚어? 직업이라든지 자산 상태에 비춰봐서 자산 이제 다 날라갔고 없고 직업도 연봉 3천만 원인데 어떻게 50억을 갚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50억 이상이 다 갚은 거야. 그죠? 뭐 하죠? 누군가한테서 증여받은 거지? 보겠다는 거죠. 자산취득자금이나 채무상환자금, 직업, 그렇죠?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봤을 때 자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기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걔를 뭘로 추정하겠다? 증여로 추정하겠다. 자, 근데 이거는 뭐 당연하잖아요. 지금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입증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증여로 추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뭐 하면 되죠? 입증하면 돼요. 그죠? 입증한다는 거를 이렇게 표현할까요?
입증한다는 거를 우리가 소명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소명하면 돼요. 그렇죠? 소명한다는 거는 이제 자료 같은 것들을 다 제시해가지고요. 그 자료 같은 거 제시해가지고 소명을 하면 됩니다. 소명을 하면 돼요. 자, 두 번째, 거기는 첫 번째인데, 10년, 그러니까 자산 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재산의 취득자금 또는 해당 참여 상환자금의 합계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서 5천만 원 이상인데 10년 내에 합계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지만 연령, 직업, 재산 상태, 사회 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해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의 금액 이하라면, 직업 등의 이유로 이게 표가 있어요. 표가 아무리 5천만 원 넘어갔다 할지라도요, 직업이 뭐야 딱 정해. 직업이 의사네, 의사야, 회계사야, 뭐 이렇게 직업이 정해져 있거나, 또는 나이가 지금 65세예요. 그동안 벌어놓은 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나름대로 국세청장이 금액을 정해놨어요. 직업이나 나이나 뭐 이런 것들로 다 금액을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 이하라면 60 몇 세는 2억 얼마인가 이렇게 정해놨더라고요. 그 금액 아무리 5천만 원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게 그 나이나 직업이나 등등 이런 사항으로 비춰봤을 때 국세청장이 다 정해놓은 표가 있어요. 그 표에서 정해놓은 금액 이하라면은 오케이, 회계사야? 오케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요. 금액이 몇억 이렇게 정해놨어요. 50만 원 넘어갔지만 이런 것들 고려해서 만든 표에 의한 일정의 금액 이하라면 오케이, 증여로 보지 않을게.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는 추정 상속재산가액이랑 똑같은데, 입증을 하는데 다 입증을 못한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미 이렇게 된 거를 나중에 사후에 입증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입증 안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 추정 상속재산 똑같아요. 얼마나 입증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 재산 취득자금의 20%와 2억 원 중 작은 금액,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 채무 상환자금의 20%하고 그다음에 2억 원 중 작은 금액은 입증 안 해도 돼요. 이게 증여 추정이에요. 자, 증여 추정 이 두 가지는 입증하면 돼요. 그러면 증여가 아닌 거야. 입증하면 되는 거야. 입증을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거고. 아시겠죠? 이거 이론형 문제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추정. 자, 그 다음에 증여의제. 증여의제에 대한 얘기인데, 증여의제가 4개가 있어요. 4개가. 증여의제가. 그래서 교재는 좀 되게 많거든요. 증여의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320페이지에서 328페이지에 걸쳐가지고 9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이거를 막 자세하게는 보지 않고요. 어려우니까 증여의제 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의제 320페이지에서 328페이지까지 이렇게 증여의제 규정 한번 볼게요. 증여의제. 그러면 증여의제는 뭐예요? 의제라는 말은 뭐죠? 의제라는 말은 추정이 아니잖아요. 증여로 보겠다, 그렇죠? 증여로 보겠다, 간주하겠다. 아예 그냥 증여로 봐버리는 거야. 이거는 증여로 봐버리는 거야. 증여의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예요. 자, 이렇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이게 뭐냐면은, 명의신탁재산은, 그러니까 갑이라고 하는 자가 어떤 재산의 실제 소유자야. 근데 실제 소유자인데,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자산의 실제 소유자인데, 그 자산의 명의자가 다른 사람이야. 어떤 자산이 있는데 그 자산의 실제 소유자는 갑인데 명의자는 A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어떤 자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 서로 달랐을 때, 우리가 이제 국기법에서는 국세 부과의 원칙에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실질과세 원칙. 그러면 그 어떤 자산의 주인은 얘잖아요. 예.
아무리 명의는 예로 돼 있다 할지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르면은 실제 소유자 거여야지만 되죠. 그런데 그 국기법의 실질과세 원칙과는 다르게 얘는 분명히 얘가 실제 소유자거든요. 어떤 자산에 실제 소유자 명의가 예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속세에서는 증여세 상속세법에서는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한테 그 자산을 증여한 걸로 봐버려요. 계속 실제 소유자는 누군데 지금? 갑인데 명의자가 다르잖아요. 그게 명의자가 다른 명의자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얘 거잖아요. 근데 얘가 얘한테 뭐 한 걸로 봐버려요? 증여한 걸로 봐버리겠다. 이걸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의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증여한 걸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소유자는 누가 돼버리는 거죠? 증여자가 돼버리는 거고요. 명의자는 누가 되는 거죠? 수중자가 돼버리는 거야. 이걸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의제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과세 원칙에 따르면 증여한 거 아니지, 내 건데 내 거. 계속 갑 건데 실질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증여한 걸로 의제해버리겠다는 걸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의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의제는 이거는 거기 내용 보시면 이렇게 명의신탁자산은 그 행사 등의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 그러니까 명의신탁자산 증여의제는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등기, 등록, 그 다음에 명의개서하는 자산들만 이렇게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의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또 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부동산은 제외. 부동산은 등기하는 거거든요. 등기. 부동산은 이거 중에서 토지 건물 제외. 토지 건물은 증여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토지 건물은 증여로 의지 않아요. 왜냐면 이 토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토지 신탁회사에다가 많이 맡기거든요. 실제 주인은 얘 건데 토지를 여기다 신탁회사에다 맡겨요. 증여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토지 건물은 괜찮아요. 실제 소유자하고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이거는 다 그 토지 건물에 대한 신탁을 할 때는 전부 다 신탁할 때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첨부해가지고 다 이렇게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증여가 아니라는 게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토지 건물은 다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서 토지 건물은 증여로 의지하잖아요. 그러면은 뭐냐? 되게 많은 게 자동차. 제일 많은 건 명의개서가 뭐냐면 명의개서는 주주 명부에다가 주주 이름 적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제일 많은 건 사실 주식이에요. 주식.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의제의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는 99%가 주식이에요. 가끔 자동차 있고요. 이게 주식이에요. 주식이에요. 주식 같은 경우에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뭐한다? 증여한 걸로 의제해버린다. 토지 건물은 증여의제 안 돼요.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의제가 안 되고 등기, 등록, 명의개설을 요하는 자산들만 되는데 토지 건물을 빼고 한다. 빼고 일단 이런 얘기. 가장 거의 대부분은 뭐다? 이게 다 명의신탁자산 증여의제는 주식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주식이. 자, 그러면 이렇게 했으니까 증여세를 누가 내는 거냐? 자, 원래 증여세라고 하는 건 누가 핵심이라고 그랬죠?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세는 취득과세형이니까 누가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증여세는 수중자가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시험 문제 나오는 이유는 얘는 예외거든요. 얘는 명의만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 지금 득 보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실제 소유자가 대주주가 안 되려고 조세를 회피하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다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거죠. 지금 보니까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면 이렇게 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아예 납세의무자가 얘예요. 증여자인 실제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돼요.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얘입니다. 원래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중자여야 되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얘가 증여세 납세의무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의제의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실제 소유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론형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시겠죠? 예전에는 이게 바뀌었어요. 작년에. 이게 예전에는 얘를 원칙대로 얘가 수중자니까 얘가 납세의무자면서 얘는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얘가 납세의무자고 얘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예 얘를 주된 납세의무자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납세의무는 없어졌겠죠?
그래서 연대납세, 어차피 연대에서 얘가 책임지는데 말이 안 되죠. 얘는 큰 잘못, 얘가 다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이거 시골에 사시는 이모님이라니까? 시골에 계시는 농사 짓고 있는 이모님이, 뭔 소리예요? 이러는데 이 사람들 연대납세 뭐 했다면 그럼 뭐 알아서 저기 밭에 있는 배추 가져가죠. 이거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건 연대납세금으로 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 시골에서 좀 농사 짓고 있는 친척들인 거야. 이게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얘가 그냥 납세무자가 돼버리고 얘는 연대납세금을 지는 게 없어졌겠죠. 그죠? 예전에는 얘가 납세무자고 얘는 연대납세무가 있다 했는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이제 이렇게 연대납세무가 안 됩니다. 그냥 얘 자체가 주된납세무자가 되고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대신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앞하고 연결되는 건데, 자, 이 주식이라든지 또는 자동차일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요 명의신탁재산, 여기 온 그 재산, 이 명의가 얘로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재산은 명의는 이제 A 명의로 돼 있잖아요. A 명의로 돼 있으니까 대신 A는 연대납세금은 안 되지만 이 재산은 얘 게 아니라 누구 거니까. 얘 거니까 얘한테 징수하려고 했는데 징수 부족하게 생기면 얘가 얘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재산은 사실은 얘 거니까 국가가 그거를 가져갈 수 있어야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 얘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재산의 물건값을 한도로 해가지고는 얘가 세금을 내야겠네요. 그건 얘 게 아니라 원래 얘 거니까. 자, 그걸 우리가 물적 납세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 명의신탁재산의 명의자, 수증자는 이 재산 가액으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무슨 납세무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물적 납세무가 있는. 어차피 얘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예 개념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연대납세의무는 없어지는 거고 그냥 얘가 납세의무자고 얘는 이 물건값에 대해서만 납부할 의무가 있는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걸로 이렇게 된 거죠. 명의자는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겁니다. 어차피 그거 내 거 아닌데 뭐. 제가 세금, 물적 납세의무는 어차피 보충적 납세의무이기 때문에 얘한테서 세금 다 걷어가면 성립이 안 되죠. 근데 징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얘 명의로 돼 있으니까 얘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재산 가액으로서 납부할 수 있는 물적 납세의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해되시면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이게 작년에 개정돼가지고 작년에 바로 1학년 문제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이번에 찍는 거는 뭐냐면은 계산 문제는 상속세 과세가액. 뭐 과표까지 나올 수 있지만 아무튼 계산 문제는 상속세, 증여세에서는 이거 작년에 나올 줄 알았어요. 작년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네? 그렇다면.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 나온다는 거죠. 나오는 거야. 전 작년에 나올 줄 알았어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가 작년에 확 바뀌었거든요. 재작년에 바뀌었나? 근데 확 바뀌었는데 안 나와.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어.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가셔도 돼요. 이제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다 찍어드렸잖아요. 이거 나올만 하다는 거죠. 이게. 왜냐면 이거 말고, 증여 추정도 좀 이렇게 봤지만, 증여 추정보다는 명의신탁재산에서의 증여의제 규정이 이게 확 바뀌었는데, 개념이 확 바뀌었는데, 그 뒤에 안 나왔어요, 한 번도. 개념이 확 바뀌었는데 안 나왔다는 거는 이제 나올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나온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왜냐면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 말고 증여의제가 3개가 더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내기 좀 어려워, 너무. 어려워서 실무에서는 중요한 건데, 이게 1차 준비하는 사람들 내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개념만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이건 잠깐 쉬었다가 할 건데, 증여의제가 이제, 이쪽은 지우지 마시고요, 이쪽은. 증여의제가 이거 말고도 3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자세하게 공부하기엔 좀 그렇고, 딱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드리면서 딱 나올 만한 거 있잖아요. 그것만 탁탁탁 이렇게. 그 내용을 다 하는 거는 이거는 1차 준비할 때는 불가능해요. 2차생들한테도 하면 중간에 막 가요. 어려워가지고. 일감 몰아주기 같은 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산은 나올 수가 없고요. 나온다고 하면은 제가 딱 적어드리는 내용만 정리하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가면 큰일 나요. 그냥 2차 때는 그 이상 하거든요.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다 가는데, 그거를 이제 딱 나올 것들만 해가지고 증여의제 이거 말고 3개 더. 제가 볼 때는 이게 확률이 가장 높고, 근데 왜 나머지는 하느냐? 왜냐면 이것만 가지고 오지선다를 다 구성하기 좀 힘들거든. 응?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한 2개 정도 예문은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증여 의제와 증여 추정 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아까 얘기한 증여 추정하고 증여 의제하고 합해가지고 오지선다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야, 이거 딱 문제 나오면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그죠? 오! 아니, 막 이렇게 이럴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오는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얘 말고도 나머지는 기본적인 거 위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증여 추정 아까 얘기한 게 다고, 증여 의제 나머지는 탁탁탁 정리하면 이론의 문제로 이렇게 탁 나온다. 게임 끝.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그리고 그거 듣고 가시는 않겠지만, 아무튼 뒤에 나올 만한 거 몇 가지만 좀 더 정리하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까지는 증여세는 가지 않을 것이고, 아시겠죠? 잠시 쉬었다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